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배종찬 소장께서 이렇게 머리가 쫙 서서 네, 멋있으신데요. 처져 있다가 KBS 방송 건조하면서 이렇게 세워졌지 않나. 좋은 방송 출연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맞습니다. 머리가 네, 이제 어디 꼭대기로. 다른 데 출연하고 와가지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집에서 잠만 자던 사람은 머리가 이제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모함을 받게 되네요.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풀어봤으니까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소식은 조금 좀 무거워요. 얘기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유서에서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언급했다. 여기까지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유서는 지금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해서 공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또 그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는 건 또 뭔지, 누가 그걸 흘려준 건지, 그렇죠.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일단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분은? 몇 가지 사안들을 추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 제각각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든지 또는 무엇이든 부담이 됐든 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차분히 저는 밝혀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흘러나왔다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다 그 구절만 뽑아서 대서특필을 한다든지 좀 저는 그런 종의 옐로 저널리즘으로 가는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뭐 가까웠다라는 것은 주지에 또 사실이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좀 검찰 또 조사를 받았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고, 뭐 검찰이 또 이제 또 설명한 내용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설명한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유서의 내용 일부만 발췌해서 마치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있는 양 그래서 정치를 놓으라고 했다. 뭐 이게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검찰의 또 압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또 이제 부검영장이 나와서 가족들이 이재명 대표를 오랜 시간 동안 또 면담과 면회를 또 막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저는 가족들은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고 정치적인 해석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흘러나왔다는 그 유서들의 이제 내용만 봐도 이분의 인간적인 어떤 심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지금 흘러나왔다는 유서 내용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부만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라고 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의미든 간에 이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괴롭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유서에 나와 있다는 이제 입장 표명을 보면은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부당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직사회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정작 남은 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서 사실은 이 수사 선상에 놓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던 분이고 실제로 성남FC 관련해서는 수사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예를 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대장동 1타 강사 자처하면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분 실명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무슨 뭐 어떤 이 GH 합숙소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무슨 역할을 맡은 분인 양 막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는 배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구설수에 휘달리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계속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고 또 주요한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억울함,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이 아마도 유서에 그런 식으로 표현됐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보도를 보고 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뭐 얘기 어떤 거치 얘기를 하고 이럴 사안인가. 이것은 이분이 고통받은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인 것이지 네. 그런 정치적인 무슨 뭐 맥락에서의 요구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언론이 아주 이 사안을 다루는 게 아주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밤에 나온 속보 아닙니까? 네네.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인사 5명째 사망 네.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 5명이 그러면 뭐라는 것인지 그 5명의 어떤 그 사인이 뭔지에 대한 그렇죠. 예. 그런 이 분들이 돌아가신 이유라든가 또 돌아가신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각각이고 물론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어떤 행로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각각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병사하신 분도 있고 이런 네네. 분들을 다 5명째 의문에 죽은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과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점은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이분의 어떤 사망 과정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밝히는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너무 이제 큰 실망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연예인이 사망했을 때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네. 뭐 빈소를 막 쳐들어가듯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는데 정치인은 뭐 사생활이 없죠 사실은. 없긴 하지만 이런 문제 있을 때 너무 과하게 문제들을 뭐 감성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보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언론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두 분 말씀 과유불급이에요. 들어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한 아직 원인을 예.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서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단어가 튀어나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뭘 책임이 있는 듯하게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 이게 전형적인 정파적 보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당선 직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연포탕 끓이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연포탕도 뭐 하루 만에 사실 좀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 공격하면서 약간 좀 머쓱해진 상황이 돼버렸고 오늘은 또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가 대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 숙고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을 하려면 민주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원내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고인이 있는 뉴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선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100마디를 해봐야 한 번도 실천을 안 하면은 극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같은 또 대표 또 대통령하고는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다 치지만 김기현 대표하고는 그것도 국회 내에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서로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연포탕 이야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연포탕이 아니라 저는 파스타로 가라. 파스타요? 예, 왜 파스타로 파스타예요? 가라. 파는 뭐냐면 연포탕이 연대 포용 탕평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파는 뭐냐면 결국 파장을 극복해라. 파. 네. 그다음에 선은 뭐냐면 자꾸 윤핵관 무슨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젊은 세대들의 또 여성들의 스타를 만들어내라. 마지막에 타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 타당.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타당 이재명 대표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어서 네, 서로도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으로 이 정적이라 그러죠. 우리는 네. 오포지션 파티, 야당
또 룰링 파티 하는데 서로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파스타 맛있잖아요. 그 파스타에서 논평을 한번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세요. 아니죠. 훌륭한 말씀이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네. 배종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그게 뭐예요 또? 배포가 커야 됩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네. 배포가 커야 되고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누군가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종이 네네.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찬요. 네, 그리고 찬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제 의견을 내고 이럴 때 그건 안 된다라든지 너는 자격이 없다라든지 너는 뭐 우리 당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얘기가 옳습니다. 이런 찬성 입장을 많이 표명한 이런 대표가 돼야 된다. 김민하 평론가의 완전한 파스타 버려요. 승리입니다. 파스타 버려. 그러니까요. 배종찬으로 가요. 이건 배종찬의 네. 배종찬 정신으로 네, 이 정부를 풀어야 한다. 제 이름이 국보가 됐네요. 자, 네네. 뒷얘기를 어떻게 이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짧게 마무리할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민주당이 일단 발의를 했어요.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당의 태도가 약간 모호하게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쪽으로 일단은 힘은 실어준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경로가 지금 다른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당의 협조까지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죠. 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50억 특검은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뭐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이 이 입장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검은 좀 논의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던 명분은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명분이었는데 네. 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럼 언제까지 판단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길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오래된 사건이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이 주가 조작의 이제 핵심 이 인원이기도 한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어쨌든 판결이 나온 마당에 그다음에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그리고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움직임이 뭐 그 판결이 나왔다고 갑자기 이루어지겠느냐 이것도 저는 의문이었기 때문에 네. 정의당의 입장은 길게 유지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국면에 온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정의당이 이제 좀 그동안 우려했던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민주당이 이제 먼저 던진 쌍특검 요 구도에 끌려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의당은 소위 말하는 민주당 이중대냐라고 하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일치감을 갖는 그러한 행보로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 문제를 거치고 나서 아마 이 네.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제 적절 시점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정의당의 판단이니까는 그렇다 치고 이 사건 자체에 그러면 특검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여러모로 이것은 검찰 그리고 당시의 금감원 등등등 제대로 이제 손 안 댄 사건으로 보이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검 문제를 거론을 하고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쟁점인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특검의 범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한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할 거냐 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절차 문제 패스트 트랙으로 갈 거냐 뭐 그냥 갈 거냐 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좁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쟁점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른바 쌍특검이라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돌아왔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좀 교집합이 찾아지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데이트에서 이유를 찾아보는데 당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먼저 정의당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여론을 의식하는 거죠. 왜? 정의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이나 관련되는 이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내부에서도 그렇죠. 뭐 하는 네. 거냐 이런 이제 반발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있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 지지층들의 여론을 마감할 수 있는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특별하게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뭐냐면 그러면 정의당하고라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과의 소통이 끊겼으면은 정의당이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면 국민의힘이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돌아가냐면 저는 총선을 앞두고는 야당 연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론상으로도 찬성 여론이 지속적으로 계속 높거든요. 그 네. 비율은 이제 달라지더라도 그러면 이게 이제 사법적인 방향성이냐 사법적인 이유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목적이냐 다분히 저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걸 특별히 지금 야당에서 꺼내들 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왜 해소되지 않은 의문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정의당과 합해지는 연장선상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 문제. 노동 문제는 정의당의 정말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럼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대국민의 힘 전선 또 윤석열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일본 문제입니다. 지금 야구도 상당히 지금 우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16일 17일은 또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제3자 배상안 관련해서는 이거는 네네. 두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저는 짧게 요약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럼 올라가느냐. 지지층들은 결집할 겁니다. 그런데 외연 확장성은 중도층이나 MZ세대나 여성까지 흡수하는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한적일 수밖에 예. 없다. 사실은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정의당 얘기도 좀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정의당의 앞날이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정의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노동 분야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의 가장 큰 지원 세력이 노동 세력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사실 거기에 발을 딛고 있지 않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고 노총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 상황이어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도 참 정의당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닐까. 내년 총선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이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당선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시점에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내년 총선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일종의 좀 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때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58%로 집계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평가가 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이제 올랐다라는 건데 그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긍정평가가 더 저하가 된 것이고 부정평가가 이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긍정평가를 한 이유를 내용을 보면은 노조 대응 이게 이제 이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에 17%가 이 방을 꼽았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가 8%, 일본 관계 개선이 7%, 공정 정의 원칙, 또 결단력, 추진력, 뚝심, 국방 안보, 주간 소신 등이 이제 5%, 경제 민생이 4%, 변화 쇄신 3% 이 순서였다고 합니다. 부정평가이유로는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꼽은 응답이 16%였다고 하고 외교 13%, 경제 민생 물가 10%, 독단적 일방적 6%, 경험 자질 부족과 무능함, 소통 미흡 이게 5%, 검찰 개혁이 안 됐다라든지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 그리고 인사 이런 게 4%였다는 거고요.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 일단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두 글자입니다. 일본. 일본 때문에 떨어졌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국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국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단일 대우가 만들어진 거죠. 그건 네. 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서 출마를 했던 천하람 후보가 15%면 당 내에서의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대략 한 15%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네. 뭐 친윤이나 윤핵관이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삐그덕댔던 또 땅 문제까지 있었던 전당대회지만 이 최고위원까지 심지어는 장해찬 청년 최고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좋아하나요? 네. 우리 시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배출됐나요? 상당한 지금 영광으로 네, 우리 프로그램이 중심에 우뚝 섰죠. 근데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의 프로그램이 네네 상당한 영광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지금 부정평가 이유도 일본이 제일 높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이유보다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조사에 36에서 34로 하락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뭐 오차범위라도 볼 수 있지만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올라갔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내 내용으로는 가져갈 수 없는 지지율 상승을 이 대일 관계로 저는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50대 그리고 또 블루칼라는 뭐까지 겹치냐면 지금 노동 시간까지 69시간까지 겹치고 네네. 또 하나는 30대 그리고 중도층과 TK와 이 PK 지역까지 왜 그러냐면 그럼 떨어진 거.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층까지도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까지도 빠져나간다는 것은 일본 문제는 그만큼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지역도 척산운동을 했던 곳이죠. 네네. 그때 국제보상운동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저는 5월과 8월이 고비다. 왜? 이게 한미일 예. G7 정상회담까지도 갔는데도 별다른 뾰족한 성과가 안 나오면은 8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강복절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네. 이게 세컨 어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일본의 반응을 끊어내야 되는 것은 5월과 8월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까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선 1주년을 맞은 대통령의 지지율. 그러니까 일단 절대평가의 개념으로요. 네. 34%가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네. 예. 부정평가 58%.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 대내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수치죠. 왜 네. 그러냐면 임기 당선 1년이기 때문에 한껏 지지율이 그래도 높을 만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이제 뭐 자동응답 조사 중에서는 뭐 40%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한일 관계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좀 과제가 해결되어 나간다기보다는 여전히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통령 당선 1주년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수치도 수치지만 절대적인 수치도 수치지만 이 수치가 지금 굉장히 그 조직화되어 있다. 네. 잘 안 움직인다. 특히 이제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예. 이게 안 어우러진다라는 특징이 지금 이미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아주 직후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기대를 그래도 걸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새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좋은 모습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취임 초기에는 어떤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대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요 1년 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 통치자로서의 어떤 좋은 모습을 돋보이는 사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많았고 예.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더 강하게 박혀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도 이제 어떤 지적들이 나오냐면 제가 칼럼 이런 거를 자세히 보는데 지난 대선 구도가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양측 지지층이 어쨌든 서로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고 최대 결집했을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이 평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구도가 안 바뀌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통치 스타일을 고수할 경우에는 지금 뭐 지지율하고 관계없이 다음 총선도 비슷한 구도일 것이다. 보수 언론에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이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한 게 아니냐. 이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네. 이 지지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서 저는 통치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뭐 바뀌기 어려운 것이지만 네. 좀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민하 평론가께도 똑같이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근데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층에는 네. 지금도 이제 보면은 긍정 평가 중에 이 외교하고 일본 관계 개선이 상당히 이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걸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는데 이 신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를 망쳤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요걸 가지고 보수 유권자층의 지지가 지금 버티는 측면이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한미일 협력 이런 것들이
대북의 이제 일종의 이제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북핵 또 위에, 예.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소다로 왔을 때 그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10% 지지율 10% 내려가도 하겠다. 그렇죠. 이랬다고 10%가 내려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중요한 건 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기준 중에 좋다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다면 일본도 그만큼 우리한테 해주는 게 있어야 한다. 여기서 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예. 그래도 이제 이 일본과의 평가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오늘도 보면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이 자민당 이 의원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과정에서 예. 아예 그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 제3자 변제라는 거에 대해서 빚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뭘 변제한다는 거냐. 이런 태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일본의 이 우파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기시다 총리한테. 그러면 과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태도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게 결국 이 문제는 외교 아마추어 이런 논란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네. 다 내주고 얻은 거 뭐냐.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게 결국은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네. 일단 일본 실무 방문이 있을 거고 16일, 다음 주에 17일.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 할 거고 그랜드 네. 바겐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그랜드 바겐이 나올 것이냐 이걸 보고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직도 여론에 다 반영된 건 아닐 개연성이 있다 이거 하나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연동이 되고 갈 때 그때 진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은 약간 관망세가 좀 끼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죠. 이런 관망세도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봐야겠네요.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예. 가장 큰 원인은 진영 간 대결 구도겠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뭐 물론 이거 상당히 못마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특별한 근거나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진영 간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과 8월에 고비점이 온다는 게 충분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없으면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차적으로 오늘 지금 야구도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격앙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4월 달 5월 달 8월까지 저는 계속 일본 이슈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좀 다루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다음 주에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사무부총장에 벌써 윤핵관 이름이 좀 거론되기 시작하고 이 당직의 주요 인선을 한다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 보니까 사실 친윤계 일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연포탕 아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윤심이 작동한 전당대회 그 이후에 김기현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돼버린 거잖아요.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이제 발휘가 되어야 하는데 당직 인선을 통해서 그게 한번 첫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윤심 일방주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그 국힘 전당대회의 뜻을 이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당원들이 밀어준 것이 현실적인 거다. 물론 연포탕이라는 것도 굉장히 당위적인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여의도 정치판의 정치가 이른바 당위성을 강조하는 뭐 독일어로 하면은 졸렌이 아니라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힘의 논리대로 가는 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거슬러서 더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뭔가 좀 교감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도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있더라고요. 이른바 네, 윤심 결집 쪽으로 가고 예. 여야가는 총선까지도 더 대치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과연 네. 김기현 대표한테 실질적인 뭐 인사권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전당대회는 어쨌든 쭉 계속 설명하고 해설했듯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였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 그거 하겠다고 손든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내가 하겠다라고 자임했던 것이고 당원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총장을 뭐 이른바 이제 4대 윤핵관 중 한 명이 이철규 의원이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김기현 대표가 이철규 의원을 뭐 좋아해서 너무 가까워서 정치적으로 아삼육이어서 그러겠습니까? 이 윤핵관이라는 타이틀은 김민기현 대표가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연대 포용 탕평의 연포탕을 끓이고 싶어도 끓일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예. 당장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 당장 바로 당선 다음 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콕 집어갖고 비난하는 그 흐름도 그렇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축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세력은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당의 이 어떤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끝나지 않는 겁니다. 공천할 때까지 이 내부의 어떤 그러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충돌 항쟁 이런 것들은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역할을 김기현 대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포탕은 연대 포용 탕평이 아니고 끓는 물에 뭘 집어넣는 그런 이미지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요즘 기자들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달라져요. 보니까. 왜냐하면 뭐 주례회동한다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주례회동이 주례 보고잖아요. 사실은 과거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라고 예전에는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오늘 또 김기현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 앞에서는 존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당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당원들 앞에서 당원 우리 소속 의원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하고 대통령 말씀만 따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당원 이 소속 의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이제 행동과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발언을 볼 것이 아니라 액션, 행동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는 100% 당심으로 했기 때문에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이른바 윤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데 전당대회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 총선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때 겨뤘던 상대들에 대한 어떤 포용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아마 김기현 대표는 내심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대표 역할을 잘하고 싶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대표가 됐지만 이걸 뭐 망쳐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잘 하려면 그리고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건지를 김기현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할 건데 본인 일이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조건 속에서 대표가 된 것이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혹시라도 자기 의견을 이제 이렇게 내세우면서 대통령하고 어긋나는 길을 간다. 최고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완전히 강력하게 대통령실하고 이제 결합이 돼버린 네, 최고위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네. 지금 당원 당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서로 동의하면 이 지도부 붕괴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김기현 대표가 더더욱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제가 그 주례회동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 주례회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대통령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심지어 일주 한 번은 너무 과하니까 2주에 한 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네. 일주에 한 번 하는 거는 과거에 대통령이 총재이던 시절에 예. 이 당대표가 가가지고 보고한 게 이게 일주일의 주례회동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대통령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 당대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 전당대회 과정에. 예. 그런 당의 모습을 대통령이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구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당대표, 모범적인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이미 들어왔다. 그거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당 대표가 아니라 상임 고문 얘기했었던 거 말하는 거죠. 그게 명예당 대표였었나요? 명예 당대표다라는 명예당대표.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런 얘기까지도 네. 거론이 네. 된다. 네.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는 게 전당대회로 새로 구성된 지도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더 탕평이고 연포탕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더 통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최종
본선에 나섰던 후보자들을 다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가지면은 이런 우려들이나 다 의심들이 다 불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윤 대통령 인사말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죠. 배종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핵심은. 네, 배종찬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이름이 흔해져 버리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드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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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온 북한이지만 탄도미사일을 서해로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도발에 담긴 북한